자, 여러분들 우리 이거 뭐죠? 민사입한 실무 심화인가요? 심화? 네. 심화. 뭐 이름만 심화고요. 별거 아니고요. 그냥 과제 풀어보자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말고사 보시려고 다죠, 다 기말고사 보려고 하시는 거죠. 뭐 이거 가지고 변시 보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말고사를 보려면 수업 자료를 풀어봐야 돼요. 거기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혼자 풀다 보면 자꾸 미루게 되고 잘 안 하게 되잖아요. 특히 이게 다른 과목들이 다 끝나고 토요일 날 보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고사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이 밀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판에는 포기하고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주말에 미치겠지만 하여튼 좀 해가지고 주말에 한번 보고 이제 뭐 보지 말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냥 혼자 안 보시니까. 주말에 하여튼 귀한 시간 내셔서 오셨으니까 저도 미치겠지만 여러분도 얼마나 미치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 깔끔하게 하고요. 다만 영광이니까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도 힘들지만 저는 뭐 그래도 뭐 어떻게 하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아까우시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밀도 있게 해서 이게 뭐 10시까지인가요? 우리가 30분이라도 일찍 끝내는 걸 목표로 해봅시다. 네, 근데 진도가 밀리면 할 수 없지만 뭘 할 거냐면요. 우선 이게 기본이랑 심화를 나눈 이유는 그거예요. 이 민재실 과목은 계속 저 기본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보다 수업이 뭐 한 1000배 중요합니다. 1000배. 수업에서 했던 것들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저는 수업 때 언급된 것들을 옮겨 드릴 뿐입니다.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입수한 것들을. 사실은 수업이 되게 중요한데 기본 강의는 수업을 잘 듣기 위한 예습이었고요. 심화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지금 5월 뭐 하여튼 아직까지 좀 꽤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수업을 들었다는 걸 전제로 수업 시간에 나눠준 과제를 풀어보고 그다음에 혹시 기출됐거나 앞으로 기출될 만한 것들을 제가 그냥 좀 말씀드리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심화입니다. 뭘 할 거냐면 우리 기본 때 했던 것들을 굉장히 짧게 요약을 해서 그래도 뭐 시작이니까 짧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험이 사례와 기록이 나오는 건 아시죠? 그래서 근데 배점은 기록이 조금 더 높지만 사례도 중요해요. 사례를 망하면 A뿔 절대 못 나옵니다. A뿔이 문제인데 여기는 지금 A뿔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설마 우리가 A뿔 받으려고 와 계신 건 아니지 않나요? 전국 등수를 받으려고 나오신 거 아닌가요? A뿔 정도는 혼자 하셔도 나오지 않나요? 라고 이제 작년에 말했다가요 개욕을 먹었기 때문에 또 쉽지 않나 봐요, 그것도. 근데 뭐 아무튼 수업에서 언급된 것들만 잘 가지고 계셔도 되는데 A뿔을 받기 위해서는 사례를 좀 봐야 됩니다. 사례를 무시해서는 절대 A뿔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기록은 점 차이가 크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들 빼고는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사례에서 은근히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도 사례와 기록을 다 할 거고요. 사례에서 우리가 이제 과제로 나갔던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뭐가 있죠? 뭐 이미 나간 거, 등기 말소, 등기 관련된 것들이 나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 채취 해제, 그리고 우리 과제에는 본격적으로 다뤄지진 않았지만 법정지상권 문제도 우리 좀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도 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틀이라도 좀 잡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판력 또 한번 해봐야죠. 우리 민사소송법이 민법보다는 좀 덜 나와요, 민재에. 그래도 기판력은 좋아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해봐야 됩니다. 뭐 이 정도를 사례로 뽑을 건데요. 문제를 만들진 않고요. 당연히 수업 때 나온 과제들을 쓸 겁니다. 그 문제를 제가 섣불리 건드리진 않을 거예요. 괜히 썼다가 저작권 위반되면 어떡하냐, 뭐 상관없습니다. 뭐 어차피 뭐 별로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래도 걸리지 않게 합니다. 걸리지 않게, 침해하지 않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록을 볼 건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거, 민사실무 1 있죠, 기록? 거기에 있는 수업에 나갔던 기록, 70번, 40번, 54번, 이렇게 3개를 볼 거고, 나머지 기록에 나왔던 쟁점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시험에 나올 만한 최신 판례를 찍어 볼 건데요. 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개 중에, 제가 이제 뭐 작년, 이게 지금 3년 차인데요. 뭐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근데 워낙 많이 찍어서 나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찍어 봅시다. 몇 개죠? 한 10개인가요? 뭐 10개를 찍어 볼 건데, 뭐 한 2개만 나오면 대박인 것이고, 뭐 하나도 안 나오면 할 수 없어요. 뭐 환불을 하시든 알아서 하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최신 판례까지 해서 이렇게 4회죠. 이번에 2번, 내일 2번 해서 끝낼 겁니다. 자, 이번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줄였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농담은 최대한 안 할 거고요. 정말 이제 밀도 있게 해서 30분 먼저 끝내봅시다. 자, 어쨌든 뭐 이제 여러분들 수업을 들어보셨기 때문에 학교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시잖아요. 이제 알려주시는 판사님의 그 뭐라고 그래요? 뭐 전달하는 능력이야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전부 다 이제 뛰어난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입에서 나온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여력이 되신다면 교수님이 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한 것들은 꼭 좀 보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처음에 이제 나눠드린 거 기본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뭐 2018 민사재판 실무 심화 기본 자료 뭐 이런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민사재판 실무 기본 강의에서 기본을 심화로 바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필요 없는 것들 빼고요. 필요한 것들만 좀 모아봤는데요. 이건 쭉쭉쭉 보면서 한번 복습입니다. 이거 굉장히 짧게. 없나요?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보면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뭐 다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그 민재 기말고사는 선배들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게 나옵니다. 중요한 게 물이 다 안 나와요.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의 기준이 이제 내시는 분과 시험 보는 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것이지 이상한 거 안 나옵니다. 그리고 수업대 한 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신 판례가 반드시 나오죠. 이 최신 판례가 어느 정도 최신일지는 이제 해마다 다르지만 3년 이내의 것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진짜 시험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너무너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말은 잘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걸 충분히 다 정해진 시간 안에 쓰는 방법은 글씨를 일단 열나빨리 써야 되고요.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두 개를 다 하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런 분들은 뭐 어디 갖다 놔도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이 안 되는데도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쓰겠다고 욕심내다 보면 이제 망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메모지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답안지를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답안지에 나와 있는 것만 채점이 되잖아요. 이 시험이 시간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될지 답은 정해졌어요. 너무 완벽하게 쓰실 필요 없어요. 그 욕심입니다. 욕심.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민재도 그렇고 로클럭 시험도 그렇고 충분히 공부가 돼 있는데 망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유는 이제 욕심이죠. 다 써야 되니까. 내가 아는 건 보여줘야 되니까.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잘 쓰는 것보다 이제 아는 걸 다 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욕심을 줄이시고 간단하게 쟁점을 툭툭툭 쳐서 모아서 고득점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거는 민재나 로클럭 보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드리세요. 제가 이제 이거 한 3년째 하다 보니까 뭐 붙는 분 떨어지는 분 많이 보잖아요. 붙는 분들의 공통적인 말씀이 그렇습니다. 완성이 중요하다. 완성이 훨씬 중요하지 잘 쓰는 거는 뭐 제 생각도 그래요. 잘 쓰는 건 판사님이 보면 어차피 뭐 못 쓴 거예요. 판사님이 뭐 잘 썼다 이런 답안지가 몇 개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다 쓰면 배점이 나가잖아요. 뭐라도. 그래서 최대한 완성을 하자는 걸 목표로 좀 해봅시다. 자, 그 교재를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기말고사는 사례형 기록형 나오고요. 합치면 400점이고 4시간이에요. 10분 정도는 약간 멘붕인 시간을 빼면 여러분들 한 3시간 50분 정도 되니까요. 나름 기준을 만들어 두세요. 사례형 몇 분, 기록형 몇 분. 뭐부터 풀 거냐? 그건 이제 개인 취향이죠. 대부분은 사례형부터 풀어요. 근데 기록형부터 풀겠다. 뭐 그건 본인 자유예요. 말리진 않겠지만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나름대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사례형 푸는데 한 1시간 반을 넘기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1시간 반 정도. 나머지 한 2시간 20분 정도는 기록형에 10분 정도는 빼놓으시고 틀림없이 멘붕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제 4시간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맞춰놓고 1시간 반 넘어가면 일단 덮기를 권해드려요. 왜냐면 딴 걸 풀어야 되니까. 딴 거 아는 부분에 배점을 가져가야죠. 그렇게 하시고 자 사례형 기본 때도 말씀드렸으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거기 보시면 밑줄이 있죠. 뭐가 출제되냐? 판례입니다. 판례 출제되는 거예요. 무슨 판례냐? 수업 시간에 언급한 판례입니다. 거기에 최근 판례, 특히 최근 전압 판례가 있다면 굉장히 유력하죠.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사례형의 유형은 두 종류가 있죠. 결론만 쓰는, 주문만 쓰는 문제가 있고요. 우리 변시처럼 결론과 근거를 다 쓰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형식의 문제든 공통점은 그 박스 안에 있는 두 번째 관련 판례가 떠올라야 됩니다. 판례가 안 떠오르면 어차피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떠올라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민재 공부는 본질로 돌아가면 결국 판례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변시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민재는요 답안지를 쓰실 때 정의, 의 이런 거 쓰실 필요 없어요. 쓰면 안 돼요. 뭐라고 그래야 되죠? 쓸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분량 제한이 있어요. 보통 뭐 10줄 이내, 7줄 이내 이렇게 분량 제한이 있는데 거기서 정의나 의의를 쓰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건 판례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쓸 필요가 없습니다. 목차는요 필요 없죠. 목차 따위 필요 없어요. 10줄인데 무슨 목차인가요? 결론 쓰고 근거는 판례 쓰고 사안의 경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풀어보겠지만 이 사례에 나와 있는 연수원 모범 답안,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나눠드린 그 모범 답안을 보시면 어떻게 써야 될지 알 거예요. 판례 쓰시고 사안 포섭하면 끝입니다. 목차 따위 필요 없어요. 최대한 짧게 쓰시라는 겁니다. 10줄 이내로 써라. 그럼 한 8줄 정도, 7줄 정도 쓰겠다는 마음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 풀 수 있어요. 10줄 이내로 쓴다고 해서 10줄 꽉 채우겠다 이러면 뒤에 뭔가 빵꾸 나요. 근데 시간 없어요 이거 정말. 그래서 좀 욕심을 버리시는 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자, 기록형이요. 기록형은 민사 우리 변호사 시험과 좀 다르죠. 이 페이지에 기록형은 검토 보고서를 쓰잖아요. 검토 보고서는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보셨겠지만 판결문을 쓰기 위한 초안입니다. 그걸 가지고 판결문을 쓴다고 하는데요. 실제 연수원 민재실에서는 주로 이제 판결문을 다 쓰잖아요. 판결문 쓰는 걸 배우지만 우리는 판결문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검토 보고서를 씁니다. 검토 보고서. 소장과 다른 점은 뭐죠? 검토 보고서는요, 소장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변호사 시험은 소장이 결론이잖아요. 우리는 소장에서 출발해서 검토 보고서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낯섭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단락에 실질뿐만 아니라 형식도 여러분들 꼭 신경 쓰시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기본에도 말씀드렸지만 형식을 숙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을 좀 아낄 수 있어요. 실제로 답안을 쓰다 보면 별건 아니지만 이거 목차를 어떻게 잡지? 그 다음에 뭘 써야 되지? 이거 고민하다 시간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형식도 암기를 하자는 겁니다. 실질만 신경 쓰지 마시고 형식도 많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실질은 뭐냐? 저는 한 이 두 가지 정도, 요건 사실과 판례 두 가지 정도가 이 검토 보고서를 위한 실질적 사항이라고 봐요. 요건 사실 모르시면 안 돼요. 요건 사실 모르면 뭐 답이 없습니다. 그럼 에세이를 쓰겠다는 건데 절대로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건 사실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건 사실 암기는 기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이렇게 우리 이제 이건 많이 외우잖아요. 예컨대 뭐예요? 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요건 사실이다. 그럼 뭐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 보증금 지급 사실, 종료 사실 이 세로는 계속 외워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당연히 외우시고요. 이건 뭐 변호사 시험을 위해서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하시고 우리는 이제 이 가로도 그렇죠? 이게 뭐예요? 항변이죠. 또 여기에 대한 항변, 즉 재항변, 또 재항변에 대한 항변, 재재항변. 요 가로도 좀 외워두세요. 이거는 좀 자세히 외우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목차만이라도 어떤 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컨대 보증금 반환 청구에서 자주 하는 항변, 뭐 공제항변, 뭐 이런 제목이라도. 그래야 여러분들 시험 문제 보실 때 예상이 되고요. 빨리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다만 이제 민사 변호사 시험이라면 굳이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을 구별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걸 그냥 항변 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서 그냥 검토하고 끝내면 되지만 우리 민재는 이걸 나눠줘야 됩니다.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을 입증 책임에 맞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외우실 때도 항변, 항변에 대한 재항변, 거기에 대한 재재항변 이렇게 나눠서 외워두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계신 교재들이 있겠죠. 변호사 시험 기록형 대비한 교재가 있겠죠. 어떤 교재를 보셔도 요건 사실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만 나와 있는 책은 없어요. 자주 나오는 항변들도 있으니까 같이 외워두시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판례를 채우셔야 되는데 민재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판례는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각자 공부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중요한 판례들, 객관식용 판례 이런 건 절대 안 나옵니다. 우리는 중요한 판례가 나와요. 자, 형식은 저는 4가지 정도 생각했어요. 우선 이 넘버링 이걸 왜 외워야 되냐? 외우셔요. 시간이 갑니다. 요거 별거 아니에요. 제가 그 옆에 메모에다가 써놨잖아요. 요거 1가, 반가로, 양가로 이렇게. 이 순서 이거 그냥 외우시죠. 지금부터 계속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목차를 어떻게 잡을 거냐 이것도 외워두셔야 되고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기재례가 문제죠. 요건 사실을 알아도 어떻게 기재할 거냐 하는 게 문제인데요. 결론은 신경 쓰지 마시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얘기를 들어봐도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기재례를 완벽하게 쓸 수도 없고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 기재례라는 게 결국 요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요건 사실과 몇몇 특유한 기재례들이 있어요. 가령 소결을 어떻게 쓸 건지, 뭐 따라서 피고는 어떤 무슨 의무가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항변과 청구 원인을 어떻게 링크할 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런 기재례만 외우시고요. 나머지는 요건 사실을 쓰시면 돼요. 기재례를 어떻게 써야 되냐 이 말은 요건 사실이 뭔지 모르시는 거죠. 요건 사실이 뭐죠? 요건에다가 사실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우리 사례형에서는 이걸 요건만 씁니다. 그렇죠? 유치권, 성립 요건. 그렇죠? 뭐 있어요? 뭐 피담보 채무가 있어야 되고 점유가 있어야 되고 변제계 도래해야 되고 결령 관계 있어야 되고 그건 요건이죠. 유치권 성립의 요건. 여러분들 사례형에서 열심히 하시고 근데 우리는 요건을 쓰는 게 아니에요. 요건 사실을 쓰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사실을 써야 됩니다. 점유를 어떻게 개시했는지를 쓰는 거지 점유를 개시했다. 이거는 요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재례는 그냥 요건을 사실에 맞게 풀어 쓰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죠. 평소에 학습이고요. 사실은 기록에 있죠. 뭐 소장에 있든 내용 증명에 있든 찾아서 쓰시면 돼요. 다만 이 요건 사실을 쓰실 때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순서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쓰지 않나요? 변호사 시험에도 하셨겠지만 이 순서대로 쓰잖아요. 주체, 일자, 상대방, 목적물, 행위 이 순서대로 쓰죠. 요것만.
그래서 여기 주어가 먼저 들어와야 되고요. 날짜 들어와야 되고요. 상대방 나와야 되고요. 뭐를 어떻게 했다. 이게 이제 매매든 임대차든 이렇게 갈리겠죠. 그렇죠? 여기에 맞춰서 요건 사실만 쓰시는 겁니다. 기재례는 요건 사실을 쓰는 거예요. 요건 사실이 아닌 걸 쓰면 안 되고요. 요건 사실인데 안 써도 안 됩니다. 요건 사실의 암기가 필요합니다. 뭐 많지 않아요. 우리가 외워야 될 요건 사실은요. 청구 원인만 따지면 몇 개 안 돼요. 뭐 몇 개나 되죠. 가지치기까지 다 해도 뭐 한 30개 되나요? 간단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주요 항변에 대한 요건 사실을 외우려고 하면 뭐 다 합치면 한 100개 정도죠. 우리 100개 못 외우나요? 하여튼 알아서 하시고요. 하여튼 하시면 됩니다. 뭐 연수원에서는 따로 요건 사실을 안 가르친다면서요. 그런 요건 사실 수업이 없대요. 조문에 있으니까. 조문에는 뭐가 있는데요? 요건이 있죠. 요건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750조 펼쳐보면 있어요. 요건이. 그거를 사실에 끼워 맞추면 되는 그게 요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요건 사실이 안 떠오른다,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실제에서 안 떠오른다 그러면 뭐 법전을 펼쳐보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그렇죠? 외우십시오. 자, 그 다음에 주문의 형식. 예, 요건 외워야 돼요. 주문 형식은 이 주문이라는 게 결국 전부 인용 주문이 청구 취지를 의미하는 건데요. 어차피 청구 취지 기재례를 외우셔야 되잖아요. 똑같이. 또 똑같이 외우시면 되고, 청구 취지와 민재의 주문 형식이 다른 점은 아마 일부 인용, 일부 기각에서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 빼고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사 변호사 실무 소장은요, 전부 승소하게 써야 되잖아요. 나머지 청구가 기각되겠으면 감점이잖아요. 틀린 답이에요. 근데 민재는 검토 보고서이기 때문에 일부 인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들어갈 뿐이지 기본적인 주문의 형식은 청구 취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를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다음 단락에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다 써야 됩니다. 다. 잘 쓸 필요가 없어요. 제 생각에 잘 쓰는 것보다 다 쓰는 게 더 중요해요.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자는 것도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어려운 쟁점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쟁점 나오면 차라리 넘기시고 아는 걸 다 쓰는 게 중요합니다. 어려운 쟁점 고민해봤자 그렇게 좋은 점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제끼시고 아는 것만. 우리 쟁점이 민재 기말고사에 가령 뭐 다 합쳐서 한 20개 나온다고 하면 뭐 한 15개만 써도 초특급 A+ 아닌가요? 그렇죠? 뭐 어려운 거 신경 써서 뭐예요? 어차피 20개 다 못 써요. 시간이 없다니까요, 시간이. 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검토 보고서는요, 결론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유, 근거를 쓰게 됩니다. 그 결론을 쓰실 때 여러분들 요 박스 3페이지에 있는 요 표, 요거 하나 잘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기억을 좀 해주세요. 앞 단계가 동그라미일 때 뒷 단계를 검토하는 것이지 앞 단계가 X면 뒷 단계로 가지 않아요. 청구 원인이 이유가 없으면 그냥 기각이지 항변을 검토할 필요가 없고요. 청구 원인이 이유가 있을 때 항변을 검토합니다. 항변이 이유가 없으면 거기서 인용이 되고 끝나는 거고요. 항변이 이유가 있을 때 우리가 재항변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앞 단계.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뭐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특별한 사정이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요걸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뭐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거 있잖아요. 우리 뭐죠? 뭐예요? 민소에서 상계. A가 B에게 돈 달라고 그랬더니 B가 상계 같이 까자 상계 항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B가 다시 까자고 내가 너한테 다른 또 돈 받을 게 있으니까 그걸 까자 이렇게 상계 재항변을 할 때 여러분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판례가 상계 재항변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계 재항변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상계 항변에 대한 상계 재항변이 인정 안 되는 거죠. 이때 우리 판례가 왜 인정 안 된다고 하죠? 나누는 거잖아요. 만약에 야, 너 상계 항변이 이유가 있다고 해보자. 상계 항변이 이유가 있다면 상계의 효과가 나올 텐데요. 상계는 상계 여부상실을 소급해서 대등에게서 소멸해요. 자동과 수동이. 그러니까 채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항변을 할 이유가 없죠. 재항변을 쓸 채권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계 항변이 이유가 없다면 상계 재항변을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항변이 이유가 있을 때 재항변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르나 저르나 안 된다는 게 우리 판례잖아요. 이때 이거. 그렇죠? 항변이 이유가 있을 때 다음 단계로 가는 거지 항변이 이유가 없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이거 좀 기억하시고요. 자, 결론으로 가면 이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 주문 검토 보고서의 결론은 세 가지예요. 각하, 인용, 기각 더 이상 없어요. 물론 인용 안에 전부 인용이 있고 일부 인용이 있고요. 기각도 마찬가지겠지만 크게 보면 각하, 인용, 기각이고요. 반드시 이 순서대로 쓰는 겁니다. 각하 부분을 먼저 쓰고 인용을 쓰고 그 다음에 기각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각, 인, 기의 순서로 쓰는 거지 순서를 뒤집으면 안 돼요. 각하를 먼저 쓰고 인용을 쓰고 사실 기각은 쓸 것도 없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표현 하나만 쓰면 되니까 뭐 외울 건 없고요.
각하와 인용을 외우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저 순서대로.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각하입니다. 그래서 각하는 기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왕좌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각하되는 사유들을 미리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에는 한 15가지 정도를 정리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고 혹시 모르는 게 있다면 여기서 알아두셔야 돼요. 몇 개 안 되잖아요. 15개. 그래서 이게 민사소송법으로 가면은 소송 요건이 결여돼서 각하되는 경우들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 재판권 결여는 나올 리가 없고요. 이거는 뭐 말이 안 되고요. 그러나 어쨌든 재판권이 결여된 소는 각하겠지만, 자 당사 능력에서도 그렇죠? 동그라미 2번 유명하잖아요. 재산 사망 알고 소재기하면 각하요. 모르면 어떻게 되죠? 그 메모에 있는 것처럼 표시 정정으로 해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종의 실적 표시서를 취하면서도 우리 판례가 여기서 표시 정정으로 해결하고 있죠. 자, 조합이 소재기하면 조합은 당사자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합이 소재기하거나 조합을 상대로 소재기하면 각하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이제 민사소송법에 있는 조합의 소송 수행 방안이 되는 거잖아요. 몇 가지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업무집행조합원을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법률 대리인으로 볼 수 있냐, 선정 당사자, 뭐 임직소송 담당 이런 얘기가 있죠. 어쨌든 조합은 안 됩니다. 비법인 사단은 돼요. 비법인 사단은 민사소송법 52조인가요? 당사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비법인 사단과 조합을 어떻게 구별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제 메모에 있는 유명한 판례가 있죠. 99-4504. 여러분들 민사소송법에 가면 두 문자로 외우는 판례잖아요. 뭐예요? 뭐 목교조다 존주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뭐 사다 존주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알아서 외우시면 됩니다. 비법인 사단은 실체가 좀 끈끈한 거고요. 조합은 동업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자 당사 적격 관련해서 4번 이것도 뭐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등기 명의인 아닌 자를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하면 말소 회복 등기는 잘 안 나옵니다. 말소 회복 등기는 말소 등기 말소 등기거든요. 그래서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없어요. 말소 회복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 등기 명의 아닌 자를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하면 우리 판례가 놀랍게도 각하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형식적 당사의 개념을 취하면서도 여긴 예외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판례, 여러 번 나왔던 판례가 그 메모, 여기도 번호가 있나요? 메모 3번이라고 보실지 모르겠는데 동그라미 2번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사안인 거죠. 그렇죠? 익숙하실 겁니다. 이따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부기등기거든요.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이전 등기로 넘어가지만 소유권 외의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넘겨요. 넘어갔을 때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지워야 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요것도 전압 판례인데 요건 이제 우리 최신 판례에서 할 겁니다. 가등기, 가등기가 사행위로 넘어갔을 때, 가등기가 사행위일 때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반환을 구하라는 전압 판례가 있어요. 예전에 안 된다고 그랬다가 바뀌었습니다. 최신 판례에서, 최신 판례니까 아마 내일 뭐 한 8시, 9시쯤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메모보다도 요 15가지를 체크 한번 해보세요. 동그라미 5번. 지겹습니다. 그렇죠? 추심 명령하면 수행권이 날아가기 때문에 추심 명령 떨어졌는데 소송 수행권도 없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돈 달라고 하면 각하입니다. 자, 이게 전부 명령이랑 다르죠? 메모에 있는 것처럼 전부 명령 떨어졌는데 채무자가 돈 달라고 하면 기각이에요. 전부 명령은 채권이 넘어간 거기 때문에. 자, 요 압류 추심, 그 다음에 채무자 소재기 순서를 뒤집으면 이게 중복재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추심, 채무자 먼저 소재기 했는데 추심금 청구 들어오면 추심금 청구 소송이 중복재소냐 이런 문제가 있죠. 제가 동그라미 2번의 판례 2013-202120 이 판례 중요한 판례죠. 결론은 중복재소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 이것도 한 2가지 정도 쓸 수 있어야 되죠. 혹시 오해하실까 봐 그런데요. 우리 답안을 짧게 써야 됩니다. 그건 맞아요. 사례형 답안은 진짜 짧게 써야 돼요. 민재는. 제가 볼 때 변호사 시험도 길게 쓸 수 없어요. 점점 이런 추세라면 더더욱 더 그래요. 짧게 써야 되는데 이 짧게 쓰자는 말이 아무것도 안 쓰고 깽뚱하게 결론만 쓰자는 건 아니에요. 그럼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써야죠. 이래서 이렇다 이렇게 써야지 이렇다 이렇게 하면 점수를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중복재소가 아니다. 오케이. 왜? 이건 좀 짧게 써요. 그걸 짧게 쓰자는 것이지 왜? 그거 안 쓰고 그냥 중복재소 아님 끝 이러면 점수를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중복재소가 아니라는 것도 외워두세요. 그래서 평소에 판례 학습을 하실 때 제 생각에는요. 공부를 하실 때는 이유를 본 다음에 결론을 보지만 여러분들 정리하실 때는 일단 결론을 외우시고 우리는 다 답이 있는 시험이에요. 민재도 그렇고 변시도 그렇고 답이 있기 때문에 우선 결론을 외우시고 그 다음에 왜? 이것도 좀 짧게 외우셔야죠.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근거를 한두 개 정도는. 그래서 외우실 때는 결론부터. 결론이 틀리면 아무리 근거가 맞아도 뭐 우리 점수 안 나가요. 예전에 사법시험이야 뭐라고 그래요? 뭐 논리적인 뭐가 맞으면 점수를 준다고 했지만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 다 변호사가 되시는 분들인데 의사가 왼팔이 다쳤는데 오른팔을 자르고 나서 뭐 수술을 잘했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단 답이 맞아야 돼요. 답이. 그래서 우리도 중복재소가 아니라는 거를 잘 모르시면 일단 끝나는 겁니다. 게임은.
중복재소가 아니다. 왜 아니냐 이제 쓰시면 되죠. 그렇죠? 각자 기본서에 있을 겁니다. 뭐예요? 뭐 제3채무자에게 소송 부담을 특별히 가중시키지 않고 소송 참가하기에는 상고심에서 못 들어간다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본 판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소송 담당서를 취하신다면 피대위 권리 빼고는 다 소송 요건이죠. 피대위 권리만 소송물이고 소송 담당서를 취하셔야 돼요. 무슨 뭐 이상한 거 취하시면 안 됩니다. 자, 7번 채권자 취소 소송도 소송 요건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피고, 대상, 기간 이 세 가지는 소송 요건입니다. 아니면 각하. 그렇죠? 피고는 채무자여야 되고 대상은 뭐예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행위만 취소하는 거예요. 설사 전득자를 피고로 하더라도. 그다음에 기간 1년, 5년, 특히 안날로부터 1년이 잘 나오죠.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만 각하, 나머지는 다 기각사유입니다. 그 다음 소송물 쪽으로 가서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말소 청구하면 안 돼요. 가압류나 가처분 지우고 싶다. 말소 청구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 지우는 절차들이 있어요. 가압류 됐는데 불만이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가압류 위에 돈을 다 갚았으면 취소 신청을 하면 돼요. 사정 변경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지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지워달라 이렇게 말소 소송을 하시게 되면 각하입니다. 그 다음에 중복재소. 뭐 지겹네요. 중복재소는 민사소송법에서 뭐 너무 중요한 요건도 외우셔야 되고 특히 이 중복재소는 그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채권자 대위 소송과 잘 엮이죠. 채무자가 알았든 몰랐든 채권자 대위 소송 계속 중에 채권자가 들어오든 채무자가 들어오든 어쨌든 중복재소로 후소가 날아갑니다. 각하.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제 전소가 채권자 대위 소송이에요. 전소가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이 소송이 계속 중입니다. 이 소송이 계속 중일 때 후소에서 뭐 채권자라고 할까요? 후소에서 채무자의 또 다른 채권자가 소제기하면 우리가 이게 이제 중복재소라는 게 우리 판례잖아요. 채무자가 알았던 몰랐던 채권자가 소제기하면 중복재소다. 이걸 이제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텐데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다. 다 아시죠? 이런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고 그랬는데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진지하게 끝나고 오셔서 자기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불안해서 뭐 그렇다 했는데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아시면 되죠. 자, 아무튼 이게 중복재소예요. 이 소제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그런 판례 있잖아요. 똑같이 전소는 채권자 대위 소송인데요. 후수에서 채권자가 소제기를 한 게 아니라 공소참, 공동소송 참가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각하인가요? 이건 중복재소니까 각하잖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이거 각하? 이게 각하 되나요? 이 문제. 이게 최근 중요한 판례 아닌가요? 일단 답은 각하 아니에요. 각하가 아니고요. 각하라고 원심에서 봤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공동소송 참가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잖아요. 합의를 확정의 필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소송은 합의를 확정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했는데요. 우리 판례가 굳이 합의를 확정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각하되지 않는다고 원심이 봤는데 대법원이 깼어요. 그래서 각하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도 이게 2016년인가요? 7년인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혹시 공소참하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합의를 확정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하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공소참은 합의를 확정의 필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참가 요건으로. 그래서 제소하는 경우와 공동소송 참가하는 경우만 조금 구별해서 기억해 둡시다. 몇 년도 판례인지 모르겠네요. 판례본을 불러드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책에 있겠죠. 채권자 대위소송 중 후소에서 채권자가 공동소송 참가한 경우에 우리 대법원이 합의를 확정의 필요가 있다고 봐서 각하시키지 않은 각하시킨 원심을 깼습니다. 기억 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9번 이것도 장소 그렇죠? 장래이행에서 나오면 뭐 무조건 미청필을 써야죠. 뭐 변시도 마찬가지예요. 장래이행소다 그럼 미청필이 배점입니다.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민재도 미청필이 없으면 각하입니다. 각하. 판사님들이 이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문제 터지면 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터지기 전에 변제기가 변종시 이후에 오는 건데 미리 지금 뭔가 판단을 받고 싶으면 그만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미청필. 청구 적격 미청필. 자, 그다음 제소금지. 이것도 아까 중복제소는 소송 계속 중, 제소금지는 1심 판결 선고 후 소취하죠.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채권자 대위와 엮일 때 중복제소와 다른 점은 중복제소는 채무자가 알든 모르든 제소금지는 기판력과 함께 채무자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소금지죠. 그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번 뭐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이행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채무 부존재 확인에 반소를 제기합니다. 소이익이 없어요. 그죠?
그렇죠? 반소의 이익이 없어요. 그냥 이 채무 이행을 구하는 본소에서 청구 기각을 구하면 되지 채무 부존재 확인의 반소를 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됩니다. 뒤집어지면 어떨까요? 괜찮아요. 그게 메모에 있죠. 그렇죠? 자, 그다음 12번 기판력. 기판력은 모순금지서를 취할 때 전소 승소하고 오면 각하죠. 패소하고 오면 각하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판단해 봐야죠. 그러나 전소 승소했는데 또 청구하면 각하입니다. 우리 모순금지서를 취할 때 그래요. 이 메모에는 전소 승소시 각하, 전소 패소시 기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소 승소시는 각하가 맞죠. 근데 전소 패소할 때는 뭐 대부분 기각되겠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그냥 심리를 해보는 거죠. 본안 심리를. 그러나 대부분 기각되겠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전소에서 그건 이제 기판력 가서 합시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기판력 관련해서 각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우리 기판력은 오늘 마지막 시간 혹은 내일 첫 시간에 할 거거든요. 그때 몰아서 합시다. 그 다음에 부재소 합의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각하. 부재소 합의가 있는데 소재기하면 각하죠. 다음에 이제 굳이 나온다면 그 메모에 있는 것처럼 손해배상 합의를 했어요. 손해배상 합의할 때는 앞으로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상태가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다시 소재기할 수 있느냐. 그렇죠?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그런 경우는 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판례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 14번 소송을 계속하고 있던 중에 소재기의 목적을 다 달성했다. 그럼 각하죠. 이유는요. 권리 보이기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메모에 있는 것처럼 1번, 2번이 있지만 특히 2번 판례는 우리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 소송을 하고 있는데 원상 회복까지 다 맞춰버렸다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됐고요. 제소기간 중요하죠. 채권자 취소에서는 제소기간이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이게 각하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 각하가 우리 검토보고서로 가면 이제 본안전 항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항변이 있다면 여러분들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하시고 형제시를 혹시 보셨다면 다 알 텐데요. 그냥 골고루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골고루 그냥 쫙 깔아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각하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5개인가요? 그 중에 하나 걸리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부인용. 요거는 이제 청구 취지를 쓰시면 돼요. 청구 취지 어차피 학습하셔야 되니까 그대로 쓰시되 조심하실 거. 이 가집행 이걸 꼭 써주시기 바래요. 이렇게 결론에서 청구 전부인용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가집행 쓸 수 있다면 반드시 가집행. 왜냐하면 우리는 0.1점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이 0.1점이 A뿔 A0를 가리기도 하잖아요. 가리기도 하기 때문에 가집행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모에 있는 것처럼 가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빼고는 가집행을 써줘야죠. 여러분들 가집행이 안 되는 경우만 외우시면 되는데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판결, 등기라든가 이런 거 안 되죠. 뭐 채권 양도 통지 이런 거 안 되고 가압류 가처분 안 되고 사행위 취소는 형성 판결이니까 될 리가 없고 확인 판결은 뭐 가집행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몇 가지 경우 빼고는 가집행을 반드시 써주세요. 전부인용이든 일부인용이든 점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가집행은 뭔가요? 어떻게 하나요? 가집행 그냥 집행이에요. 그러니까 뭐 1심 끝나고 상대방이 만약에 항소를 해요. 그럼 확정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은 못하죠. 집행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집행 권한이 있는 것처럼 집행하는 겁니다. 그냥 똑같아요. 다만 상대방이 이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겠죠. 현금 공탁을 하고. 그래서 그냥 집행입니다. 근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집행일 뿐이에요. 자, 일부인용. 이것도 일부인용은 조심하실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세 번째 단락에 써놨는데요. 동그라미 1번. 우리 민지에서는요, 일부인용의 경우에 인용 부분의 주문을 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금액 같은 것들이 특히 문제가 돼요. 6천을 구했는데 4천만 인정된다 그러면 인용 부분의 주문을 써줘야 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표현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이게 변호사 시험에서는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게. 근데 우리 민지에서는요,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거 꼭 써주셔야 돼요. 이게 일부인용의 경우에는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한테 익숙한 건 이제 양적 일부인용이죠. 1억 청구했는데 1억 인정 안 되고 6천만 인정되면 이 일부인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질적 일부인용도 있어요. 이게 뭐죠? 단순이행 청구를 했는데 돈 갚아라 이렇게 했는데 동시이행이나 선이행 주문이 나오게 되면 이거 일부인용이죠. 그렇죠? 1억 달라고 그랬더니 목적물 인도함과 동시에 받아라 혹은 등기 말소한 다음에 지급해라 이렇게 되면 이게 질적 일부인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표현을 꼭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특히 여러분들이 선이행 청구는요 이게 우리가 장래이행의 소잖아요. 언제 이행할지 모르니까 장래이행의 소면 당연히 미리 청구할 필요까지 꼭 써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되죠. 우리 선이행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고
그럼 이러면 어떨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 단순이행 청구를 구했는데 동시행이나 선이행 주문을 할 수 있나요? 처분권주의 문제에서 우리 판례는 할 수 있다고 보죠. 왜 그렇죠? 이 안에는 이 포함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냥 달라는 청구 안에는 동시행이나 선이행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다만 원고가 싫다. 원고의 의사에 반의사, 원고의 의사에 반해. 원고가 이런 거 싫대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럼 선이행이나 동시행 주문을 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하죠? 기각이죠. 제정신인 원고라면 이거라도 받을 겁니다. 그럼 어떤 원고가 끝까지 싫다고 그러면 기각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그럴 때 그냥 무조건 기각, 이건 좀 그렇고 일단 성명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판사님은 물어봐야 되겠죠. 너 이대로 가면 기각인데 혹시 이럴 생각 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처분권주의의 문제고요. 이건 어떨까요? 특히 동시행 관련해서 이런 게 좀 자주 문제가 되는데 동시행 주문을 내리려면 동시이행 관계라는 것이 밝혀져야 되잖아요. 근데 동시행 관계라는 건 동시행 항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할 수 있죠. 동시행 항변도 없는데 이거 하면 변론주의 위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이행 청구했는데 동시행 선이행 할 때는 처분권주의 측면에서는 요거, 변론주의 측면에서는 요것들을 검토해야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 동시행 항변도 없는데 동시행하는 이런 판사님은 없을 것 같고요. 요거는 뭐 그냥 묻어서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 선이행 청구는 장래이행에서로서 미청필까지 끌고 가셔야 되고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이것도 일부 인용이기 때문에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말을 써주시라는 겁니다. 이게 몇 페이지인가요? 어디 있을 거예요. 5페이지에 있나요? 하여튼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민지에서는,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에서는 필요 없지만 민지에서는요, 그 6페이지 꼭대기 일부 인용일 때는 이것도 신경 써주세요. 소촉법. 우리 소촉법 기산점은 원래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잖아요. 그런데 그 3조 1항인가요? 2항인가요? 거기 보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할 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잖아요. 일부 인용일 때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네요. 주문 써줄 건, 나머지 청구 기각, 소촉법 기산점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로 바뀐다는 거.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각은 뭐 기각이니까 보시면 되고 이제 논거를 써주실 텐데요. 논거는 네 가지를 외우십시다. 그 두 번째 점에 있죠. 목차, 요건사실, 증거, 기재례. 요걸 이제 논거에다 써주셔야 돼요. 목차를 뭐 별거 아니지만 외우시고 들어가야 시간이 절약돼요. 정말 여러분들 시간이고 시간. 그래서 지금 신경 쓰시고요. 목차를 미리 외우시고 자 요건사실은 이건 저랑 같이 할 게 아니죠. 여러분들 요건사실 외우셔야 됩니다. 진짜 좀 외워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이거 외워야 거기에 사실을 섞어가지고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재판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이게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은 증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증거 없이 뭐 판사님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증거 재판을 합니다. 근데 증거를 통해서 인정하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인정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인정사실이 요건사실이에요. 재판에서 인정하려고 하는 사실, 다툼이 있는 사실은 요건사실이지 요건사실 외의 사실들을 가지고 다투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뭐 판사님의 심증을 그 변론 전체의 취지나 뭐 이런 데 반영될 뿐이지 증거를 내면서 다투는 사실들은 다 요건사실이고요. 그게 인정사실, 주요사실이에요. 그래서 요건사실에 맞는 증거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민재검토보고서에도 증거 설시 방법을 따로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재례인데 기재례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목차 구성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표에서 왼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목차 구성이 간단해요. 뭐 네 가지밖에 없어요. 미리 외우고 들어가자는 겁니다. 뭐냐면 큰 목차는 지금 이제 논 거예요. 본안전 항변이 무조건 제일 앞에 옵니다. 소를 각하시켜 주세요라는 본안전 항변이 오고요.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을 써요. 물론 우리 청구는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 개가 병합 청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항변 등을 씁니다. 이 항변 등 안에 민사 기록 같으면 다 뭉개서 한꺼번에 쓰지만 우리는 여기다가 항변, 재항변, 제재항변을 나눠서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은 이제 앞에서 제일 앞에 썼으니까 따로 쓸 필요가 없겠죠. 반드시 이 순서대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때 이 각각의 덩어리 안에서 이 안에서 이제 내용을 채워야 되잖아요. 이 내용을 채울 때 여기도 다 똑같아요.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다 채워야 되는데 이 내용을 채울 때 들어가는 말은요. 첫 번째 주장 요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써주셔야 되고요. 이 주장 요지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는데요. 법리, 말이 좋아 법리지 판례. 이 주장을 검토할 수 있는 판례가 있다면 이건 써줘야죠. 왜냐하면
머릿속에 스쳐가는 게 있다면 그게 정답일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언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 사실 인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인정사실, 그 다음에 그에 관한 증거, 근거, 이 사실의 근거를 써주시고 마지막에 소결을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순서로 써주시면 됩니다. 4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본안전항변이든 청구 원인이든 뭐 여기든 어쨌든 요걸 그냥 갖다 박으면 돼요. 주장 요지를 써주시고 주장을 검토를 하는데 필요한 법리를 써주시고 인정사실, 요건사실 써주시고 증거 써주시고 마지막 소개를 써주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주장 요지는요, 여러분들 정말 2줄 이내로 씁시다. 2줄 이내로. 특히 이 주장을 받아들일 때는요, 아예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형제실 보셨잖아요. 우리 형제실에서도요, 증거를 잘 써야 되는 건 어떤 경우예요? 유죄일 때, 너 죽어라 이럴 때 잘 써야지. 무죄일 때 이거는 그냥 풀어주면 돼요. 누가 뭐라고 그랬어? 누가 시비 걸게? 물론 검사가 시비 걸겠지만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일 때는요, 주장 요지 길게 안 써도 됩니다. 근데 배척할 때는 조금은 써주셔야 돼요. 근데 그래도 제가 볼 때 2줄을 넘어가면 시간 낭비입니다. 최대한 짧게. 이거는 이제 판례인데요. 이게 이 주장을 검토할 때 판례와 인정사실 2개 다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판례만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형제실 떠올려 보세요. 형제실에 여러분들 그 무죄 중에 전담무죄. 요거는 그냥 판례로만 까잖아요. 그렇죠? 공사실 다 인정돼도 무죄잖아요. 거기 우리 무슨 증거를 쓰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후담무죄 이런 것들은 이제 증거들, 사실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법리와 판례와 인정사실 둘 다 검토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법리만 검토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요것만 검토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케이스마다 다른데 본안전항변은 거의 이것만 검토가 됩니다. 거의. 자,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반드시 요거 짧게라도 써주셔야 돼요. 이 소결의 전형적인 기재례가 있어요.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따라서 그러므로 결국 요것도 뭐 예전에 누가 통일하라고 하던데 어쨌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뭐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뭐할 의무가 있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사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의무를 쓰시는 겁니다. 의무를. 원고는 뭐뭐할 권리가 있음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피고는 뭐뭐할 의무가 있음. 우린 존댓말 안 써요. 시간 없어요. 검토보고서는 무조건 짧게 있음. 이타. 근데 이타 이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있음 이렇게 합니다. 이 특별한 사정이 뭐예요? 이제 다음 단계죠. 그렇죠? 그래서 항변이 이유가 있을 때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기 마지막으로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나 피고는 원고에게 뭐뭐할 의무가 있음. 특별한 사정이 이거예요. 그게 검토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특별한 뭐뭐 있다. 그 특별한 사정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기재례 정도만 외워두시고 간단합니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이런 간단한 목차를 알고 들어가는 것과 이제 그냥 들어가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시간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시고요. 자, 그 6페이지 메모에다가 필요한 내용들을 좀 적어놨어요. 그 앞에 있는 메모 중에 특히 처음에 있는 메모, 그건 좀 보셔야 되겠네요. 1번, 2번, 3번. 이거 좀 자주 실수하는 것 같아서 뭐냐면 본안전항변은 언제 써줘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피고가 명시적으로 항변을 합니다. 각하시켜주세요. 이렇게. 이건 각하돼야 된다. 이렇게 항변하면 당연히 검토가 돼야죠. 항변이 있는데. 항변이 있는데 뭉개면 그건 항소 이유잖아요. 그렇죠? 상소 이유니까 당연히 해줘야 돼요. 그런데 피고가 본안전항변을 안 합니다. 그럼 안 써줘도 되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본안전항변이 없더라도 여러분들 아까 그 16개인가요? 그걸 검토해 봤을 때 각하 사유가 있다면 써줍니다. 왜 그렇죠? 수송요건은 직권조사 사항이에요. 써줘야 됩니다. 근데 피고가 본안전항변을 안 해요. 특별히 수송요건 흠결이 없어요. 거기다가 무슨 소송요건의 흠결은 없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건.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본안전항변도 없고 소송요건 흠결도 없다면 그냥 생략하고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좀 조심하자는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거는 기본적인 목차, 오른쪽에 있는 거는 구체적인 문제의 예시입니다. 예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시. 그래서 이렇게 목차를 바꿔주면 되는데 그 7페이지에 있는 그 메모 부분만 조금 봅시다. 좀 조심하실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인정근거. 인정근거. 이 인정근거 앞에는 당연히 인정사실, 즉 요건사실을 써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쉬워요. 왜 쉽냐면 기재례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요건사실이 3개면 그냥 요건사실 3개 별로 쓰면 돼요. 아까 보증금이면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체결이 된 그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든 뭐 자백이든 그걸 써주시고, 그 다음에 보증금의 지급 사실 뭐 있겠죠. 영수증이든 뭐 입금증이든 써주시고, 마지막 종료 사실.
그거는 앞에 계약서를 봤으니까 기간이 지나면 명백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뭐 역상 명백, 기록상 명백 이렇게 쓰는데요. 이렇게 요건 사실 별로 써주시면 됩니다. 뭐 고민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걸 고민한다는 말은 요건 사실을 못 외웠다 이거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요건 사실을 못 외우면 뭐 민재야 뭐 솔직히 망해도 뭐 변호사 할 수 있지만 변씨가 망하면 이제 변호사를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 사실 외우셔야 돼요.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요건사실 앞에 써주시고 이제 인정근거를 쓰는데 그 메모를 좀 보시면 인정근거 써주실 때 결국 증거를 쓰라는 거거든요. 우선 불효중사실과 요중사실을 먼저 나누셔야 돼요. 뒤에 가서 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불효중사실, 자백 이런 거 있잖아요. 자백간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먼저 써주시고 요중사실을 나중에 씁니다. 불효중사실부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중사실의 증거를 쓰는 겁니다. 불효중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증거를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불효중사실, 요중사실 이렇게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의 모범 답안을 나중에 읽어보시겠지만 항상 불효중사실부터 씁니다. 뭐 다툼이 없음, 뭐 이렇게 혹은 뭐 자백, 뭐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나서 요중사실의 증거를 써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아직 우리가 기록을 안 봤으니까 혹시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떨까요? 그 다음 메모 저는 22번인데요. 요것도 실수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저 인정근거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상대방이 무슨 내가 무슨 매매 대금을 달라고 그랬더니 상대방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한다고 합시다. 쫙 검토하고 나서 소결에 그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매매 계약 체결 사실은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입증의 대상은 매매계약 체결이 있었느냐 이걸 입증하는 거지 매매계약 체결이 없었다 이걸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입증 책임을 돌리는 거잖아요, 피고한테. 그래서 쓰실 때도 그 두 번째 박스에 있는 것처럼 피고가 부인을 할 때 그 부인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인정하고자 하는 요증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인정할 수 없음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우리 검토 보고서를 좀 보면 알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재례들을 쓰시면 이제 증명 책임을 전혀 모르는 그렇죠? 이걸로 이제 오해를 받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은데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박스 하나만 볼까요? 메모 20번 항변과 부인을 좀 구별하시죠. 사실 이게 민사 변호사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 시험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요. 민재는 항변과 부인을 구별하셔야 돼요. 부인하면 입증 책임이 원고한테 가잖아요. 항변하면 피고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항변과 부인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항변과 부인에 따라서 목차도 보통 달라요. 부인은 보통 청구 원인 단계에서 항변은 항변 등 단계에서 검토가 되죠. 뭐 그렇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 8페이지요. 기본에 했던 것들을 짧게 줄이는 거니까 자 이제 항변이 결국 우리 시험의 핵심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항변을 검토하는 순서도 있어요. 그렇죠? 가능하면 이 순서대로 물론 이 순서대로 검토 안 하면 감점이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갑니다. 그냥 간단해요. 동시행 항변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우리 권리 소멸 항변 중에서는 상계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무효 취소가 제일 앞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변호사 시험 혹시 사례형 보실 때도 여러 개의 항변들을 다 검토하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순서를 가능하면 동시행을 제일 마지막에 왜 그런지는 느낌 오시죠? 앞에 것들은 다 무효 취소는 없어졌다 이러는 거고요. 이 권리 소멸 이건 좀 달라요. 무효 취소는 처음부터 없다. 이거는 나중에 없어졌다. 마지막에는 같이 하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셔야 됩니다. 이 무효가 제일 앞에 온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 채권자 대위에서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올 겁니다. 보시면 되고 상계. 근데 상계는 왜 소멸항변 중에 제일 마지막이죠? 아시겠지만 상계는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죠? 내 것도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효 그래서 인정되면 나는 좋지만 상계 인정되면 좋긴 하지만 찝찝해요. 그렇죠? 내 것도 날아가잖아요. 우리 이런 것들을 출혈적 방어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상계권, 건매청 이런 것들은 다 출혈적 방어 방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일 늦게 하자는 거죠. 가능하면 딴 거 해보고 이렇게. 이게 출혈적 방어 방법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또 우리 민소에서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뭐죠?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적시제출주의 관련해서 실공방,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 이건 각하하잖아요. 실기했다는 게 뭐예요? 너무 늦게 물론 고의과실로 너무 늦게 내면 이 항변 공격 방어 방법 안 받아주고 그냥 각하시키잖아요. 적시제출주의 때문에. 그런데 이때 상계는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상계는 늦게 내는 게 당연하죠. 딴 거 다 해보고 안 될 것 같을 때 하는 거지. 그렇죠? 왜냐면 나도 피해를 보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죠?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서 여러분들 차단되지 않잖아요. 실권요 차단 후에 예외죠. 상계권, 건매청 이런 것들은
내 것도 날아가기 때문에 실권되지 않습니다. 또 해도 돼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요건사실. 이건 여러분들이 진짜 가로 세로 다 외워두세요. 세로는 열심히 외우시고요. 가로는 제목만이라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요건사실에 맞는 증거들을 쓰셔야 돼요. 이게 인정근거인데요. 제가 불효증사실을 먼저 쓰라고 그랬죠. 불효증사실 거기 보세요. 형광펜으로 돼 있네요. 자백, 자인, 자백 간주, 그다음에 뭐 현저한 사실로서 뭐 공지의 사실, 뭐예요? 또 뭐 기록상 명백한 사실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은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이걸 먼저 써주는 거예요. 이걸 먼저 분리하고 불효증 사실이 아닌 요건 사실을 가지고 증거를 들이대는 거예요. 네, 자백, 진짜 이 자백에 대한 자백의 개념은요. 이제 이쯤이면 좀 외워둡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세 줄밖에 안 되잖아요. 길게 쓰면 한 줄도 돼요. 변론 또는 변론 준비기일에서 자기에게 불리하고 상정정과 예전에 뭐예요 이거? 약간 중복됐네요. 그죠? 자기에게 불리하고를 빼야 되겠네요. 변론 또는 변론 준비기일에서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 특히 요건 사실에 대한 진술, 우리가 이걸 자백이라고 하죠. 외워둡시다. 자백. 이게 다 자백의 요건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실제 실무에서 소송할 때도 섣불리 썼다가 이게 자백이 되면 철회가 안 되거든요. 자백을 철회하려면 굉장히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돼요. 4가지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의 동의는 절대 안 해주고요. 뭐 차고 반지를 증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범죄 뭐 이런 게 있겠어요? 당사자 변호사한테 맡겼는데 나올 리가 없어요. 나오지 않죠. 나오면 변호사한테 뭐라 그러는데 경정권 이런 거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백 가면 거의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자, 자인을 보통 우리가 선행자백이라고 많이 쓰는데요. 선행자백은 자백과 차이가 있죠. 제가 2번째 메모에 써놨어요. 철회가 자유롭지만 이익으로 원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백이 돼서 철회가 안 됩니다. 선행자백. 자백 간주는 뭐죠? 자백 간주. 이것도 민소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제가 메모 29번에 써놨는데 변론 가서 상대방이 뭐라고 떠드는데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아예 안 나갑니다. 네, 그럼 자백 간주예요. 서면을 내고 안 나가면 진술 간주가 되겠지만 안 내고 안 나가면 불출석하면 이제 자백 간주가 돼요. 물론 불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송달은 제대로 받아야 되겠죠. 공시송달이다. 그럼 자백 간주가 될 리가 없죠. 모르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경우 이제 자백 간주. 이런 것들이 다 불효증 사실인데요. 이 자백은 그나마 우리 소송법에서 민재에서 좀 나오니까 우리 이것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재판상 자백, 저는 그냥 자백이라고 할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백이에요. 그 다음에 선행자백, 네, 선행자백. 선행자백은 상대방이 얘기하기 전에 지가 먼저 자백하는 거. 그 다음에 자백간주, 네, 요거는 불출석하거나 아니면 다투지 않을 때. 차이점이 뭐죠? 이게 세 개가 다 증명이 필요 없는 불효증 사실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똑같죠. 일단 증명이 필요 없어요. 증거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런 자백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민재는요. 이런 것들이 어디 나오냐면 보통 변론조서에 나옵니다. 변론조서에. 그 다음에 법원에 대한 구속력. 그러니까 판사님이 이 자백하면 그런 사실들을 사실로 인정해야 되느냐,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느냐. 자백이 되면요. 다른 사실 인정할 수 없어요. 무조건 인정해야 돼요. 우리 법원에 대한 구속력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딴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여기서 차이가 나죠.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 이거 뭐 어렵게 썼지만 철회입니다. 철회. 철회를 할 수 있느냐? 근데 한번 자백을 하면요. 철회 안 돼요. 물론 이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오동착경의 예외만 본인이 이제 주장 입증할 수 있다면 그러면 철회는 할 수 있겠지만 거의 안 됩니다. 이건 뭐 재심 범죄 사유 5호 상대방 동의 절대 안 해줘요. 이거는 차고 반진실을 입증해야 되고 이건 경정인데 당사자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회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선행자백은 어떻죠? 이 세모잖아요. 뭐죠? 상대방이 원용하기 전이면 가능하고 원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백간주는요 처리할 수 있어요. 자백간주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에서 좀 차이가 있죠. 동그라미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 동그라미 X가 좀 바뀐 거 아닌가요? 의미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리할 수 없다. 처리할 수 없으면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있죠. 처리할 수 있다. 있으니까 이 X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처리할 수 있냐, 처리할 수 없냐. 처리할 수 없어야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있겠죠. 그런 말입니다. 그거 좀 기억하시고 나머지 뭐야 이건 또 뭐
기록상 명백, 역상 명백. 이것도 이제 검토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달력만 넘겨보면 알 수 있는 것들, 기록만 넘겨보면 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굳이 증거를 쓰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현저한 사실로 되죠. 그 다음에 밑에 이건 좀 의미가 있네요. 추정, 그렇죠? 추정 사실. 추정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이 그렇지 않다는 걸 반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추정이 뭐가 있나요? 너무 유명한 점유 계속 추정, 그렇죠? 또 더 유명한 거, 등기 추정, 이런 것들이 다 유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가 굳이 입증할 필요 없어요. 우리 증거와 관련해서, 그렇죠? 뭐예요? 처분 문서의 성립 진정 추정, 이런 것들도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기억하세요. 점유 계속 추정, 이것도 참 중요한데, 취득시효, 주로 이제 취득시효에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 취득시효는 2016년인가요? 민재 기말고사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취득시효 문제는 나오는데, 자, 요거는 하여튼 한 번은 정리를 해드릴게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나름 계획을 짠 게 있는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이거를 첫 시간, 1시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면 시간이 오버되기 때문에 이 취득시효는 근데 꼭 해야 돼요. 우리가 시험에 나왔고 이미. 그래서 이 점유 계속 추정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취득시효에서 문제되는 것들입니다. 등기 추정, 또 중요하죠. 점유 추정과 등기 추정은 이거는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점유는요 추정이 돼요. 뭐 여러 가지가 추정이 되죠. 우선 첫 번째 뭐가 추정되나요? 계속이 추정이 돼요. 계속이 추정된다는 말은 뭐냐면 처음 시점, 그다음에 끝 시점 이렇게 전후 양시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 내가 입증하면 계속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 추정이 돼요. 이거 취득시효에서 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는 점유하고 있다는 걸 입증했는데 여기는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이 입증하고 있었다 이러면 다른 사람이 입증한 점유를 내가 승계했다. 이거 입증하면 되죠. 점유도 승계가 되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거 계속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주점유. 이거 추정되잖아요. 그렇죠? 자주점유가 추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악의의 무단점유 같은 것들을 입증해야 되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선의, 평원, 공연 이런 것들도 다 추정이 되죠. 다 점유는 추정이 돼요. 이건 어떨까요?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게 적법하다. 점유 적법 추정. 이게 되나요? 되죠. 이거 200조잖아요. 그렇죠? 점유의 적법 추정이 되는데 다만 여러분들 이거는요. 동산에만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죠? 부동산은 등기 추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 추정, 동산은 점유 200조 뭐 이거 있잖아요. 물권에서 했던 그런 내용들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취득시효는 우리 꼭 하고 헤어져야 돼요. 우리 설사 30분을 더 하더라도 취득시효는 나옵니다. 자, 10페이지 보시면 이런 것들을 뺀 지금까지 다 불효중 사실이에요. 증거를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부터는 증거를 씁니다. 그런 걸 뺀 나머지 것들은 증거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 재판이에요. 쓰실 때 이렇게 씁니다. 갑제 1호증, 갑제 1호증의 1, 1호증의 2, 을제 1호증, 을제 1호증의 뭐 이렇게 씁니다. 근데 어차피 실무 나가시면 이제 주구장창. 여러분들이 하실지 직원분들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주구장창 할 것들입니다. 갑호증은 이제 원고가 내는 거, 을호증은 피고가 내는 증거예요. 1호증의 1, 1호증의 이건 뭐냐면 똑같은 요건 사실 입증하려고 하는 사실이 하나인데 증거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1호증에 의해서 뭐 1호증에 뭐 93 막 이렇게 나갑니다. 503 재판 이런 거 보세요. 막 1호증에 막 400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다 신문 기사 이렇게 됩니다. 을가, 을라 이런 건 뭐예요? 여러 명일 때 피고 1, 을가, 피고 2, 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워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거 기록에 있는 증거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보고 뺏기면 돼요. 열심히 뺏기시면 되는데 뺏기실 때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증거 목록에는요 증거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매매 계약서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증거가 되는 건 매매 계약서가 아니잖아요. 매매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매매 계약서, 갑일호증 매매 계약서에 기재라는 말을 쓰셔야 됩니다. 매매 계약서 이건 증거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증거 목록을 던져 놓은 거지. 그래서 인정 근거는 갑일호증 매매 계약서의 기재 혹은 증인 이매가의 증언 이렇게 증인 이매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매가는 매가로이였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증인 누가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증인 이매가의 증언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기재 뭐 문서 내용에 일부는 불리하고 일부는 유리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떡하죠? 이럴 때는 그냥 일부 기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유리한 부분을 특정해야 되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일부 기재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변론 전체 취재 이거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거 뭐 한 줄이잖아요. 0.1점이라도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변론 전체 취지는 그냥 씁시다. 기계적으로. 그러나 아무것도 안 쓰고 변론 전체 취지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민사소법 판례 기억나시죠? 다른 증거 없이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 사실 인정할 수 있느냐 판례가 있잖아요. 뭐라도 쓰고
변론 전제 취지 하나만 써주면 0.1점이라도 주겠죠. 그 다음에 앞서 본 바와 같음. 이것도 앞에 있는 거 또 쓸 필요 없어요. 이럴 때는 그냥 앞서 본 바와 같음. 그렇죠? 우리 똑같은 요건 사실을 또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앞서 본 바와 같음.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기재례는 욕심내지 마시라고 했어요. 요건 사실을 정확하게 주일 상목행 순서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이건 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 저는 권해드리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 메모를 효율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11페이지 가시면 이게 이제 메모인데, 우리 민재실 기말고사는 형제실 보시면 알겠지만 뭘 주잖아요. 뭐 메모할 수 있는 뭘 줘요. 자도 쓸 수 있지 않나요? 좀 긴 자. 이런 거 하라고 주는 겁니다. 근데 한번 꼭 테스트를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맞는지. 요거를 메모를 효율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일단 글씨가 굉장히 빠른 분들이고요. 글씨가 깔끔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메모를 해놓고 이게 뭔 내용을 썼는지 몰라요. 자기가 급하게 하니까. 그럼 어차피 또 다시 기록을 보고 시간이 가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자대고 뭐 이렇게까지는 뭐 이제 한번 본인이 맞는다면 하시는데, 저는 권해드리진 않고요. 편하게 그냥 뭐 이렇게 체크는 좀 해놔야 되겠죠. 스쳐가는 것들. 그래서 그렇게 줄을 맞출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것만 하자는 거예요. 사실 뭐 변호사 시험 소장 같으면 이것도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을 나눠야 되니까 최소한 이 본안전항변, 아까 우리 봤던 거 있잖아요. 본안전항변과 청구 원인과 항변과 재항변과 재재항변까지는, 제재재항변도 나오거든요. 근데 재재항변까지 적어도 요 순서는 지켜놓고 이 안에서 자유롭게 좀 이렇게 기록은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막 맞춰가지고 이것처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메모하다 시간이 다 가요. 우리 시간이 없거든요. 어차피 메모한 거 다 못 써요. 그래서 적어도 이 순서는 좀 지켜보자는 거예요. 요 뭐라고 그러죠? 요거 행인지 열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거만 좀 지켜보고 나머지 이렇게 꼼꼼하게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적어 놓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혹시 우려가 돼서 10페이지에 그런 말 했죠. 메모를 하면 시간이 부족되고, 그래서 메모를 낼 수는 없거든요. 메모도 내요 물론. 근데 메모는 채점을 안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메모해 놓고 답안지는 하얗고 이러면 최악이잖아요. 그래서 본인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방법, 그림을 그리시는 분도 있고요. 아예 기록에다가 메모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뭐 나름대로 변론조서에다가 쓰시는 분들도 있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우리 등기 말소로 가죠.